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 자국 기업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스피는 이틀 만에 2,200선을 되찾았고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 역시 1,42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LG이노텍이 가상현실 기기에 쓰이는 3D 센싱 모듈 생산을 늘리기 위해 파주 공장 증설에 나섰습니다. 2024년 말 애플의 가상현실 웨어러블 기기 출시와 맞물려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쟁사보다 비싸게 구매하면 차액을 적립해주는 홈플러스의 최저가 보상제가 논란입니다. 인기 제품은 대상에서 빠져 있어 무늬만 최저가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카카오게임즈가 핵심 자회사 라이온하트 상장에 나서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복 상장이 또다시 반복되면서 모 회사 주가가 저평가받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대내외 악재와 호재들이 뒤섞였지만 일단 코스피 2200선은 회복했습니다. 큼직큼직한 이슈들 진단합니다. 박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네, 오늘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빅스텝을 단행했지만 시장이 예견했던 결과인 만큼 오히려 투자자들은 불확실성 해소에 초점을 맞춘 하루였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외국인의 투심 개선되며 지수가 오름세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어제 좀 낮춘 게 투심에는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전망치가 어떻게 발표가 됐었죠? 네, IMF는 인플레이션과 긴축 재정, 또 코로나19 등을 반영해서 내년 세계 경제 전망률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2.7%까지 낮췄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3.2%로 유지를 했습니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3%에서 1.6%로 0.7%포인트나 낮췄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같이 1%로 예상을 했습니다. 오늘 금통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는데 또 뭐 걱정해야 될 문제가 더 있을까요, 앞으로? 네,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남았죠. 우리 시간 내일 밤 발표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남았습니다. 예. 오늘 이창용 총재도 이 지표를 보고 향후 금리 인상폭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우리에게도 미국에게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에선 일단 CPI 확인하고 포지션 정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시장에선 헤드라인 CPI 8.1%, 근원 CPI 6.5% 예상하고 있습니다. 8.1%에 6.5%. 저 수준도 이미 낮지 않은 상황인데 저거보다 더 높게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내일 밤 또 우리가 긴장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 발표 이후에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상당히 좀 부진했었는데 오늘은 또 급등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는 인수 가격이 시장 전망치보다 비싸다는 우려가 주가 상승을 제한했는데 오늘 긍정적인 전망이 더 우세하게 작용하며 6%대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한국증권은 석유화학 사업부 외에 신성장 산업에 이 포트폴리오가 추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IBK 투자증권은 일진 머티리얼즈가 경쟁 업체 대비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고 전력 비등이 우위인 이 해외 입지를 보유한 것도 장점이라며 이번 인수로 동박수주 잔고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오늘 우리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환율이 보란 듯이 지금 완화가 된 상황입니다. 물론 여전히 이제 1,420원대 수준으로 높긴 합니다만 한미 금리 차 앞으로 더 벌어지냐 안 벌어지냐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일 텐데 그래서 이제 다음 미국의 금리 결정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네, 우리 시간 새벽 3시경 9월 FOMC 의사록이 나오는데 이걸 봐야 조금 더 분명해지겠죠. 다만 일각에선 연준이 11월까지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이후부터는 금리 인상 기조를 변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지표가 근건데요. 네. ISM 제조업 지수가 9월 기준 50.9로 경기 침체 기준선을 의미하는 50에 바짝 다가선 상황입니다. 더불어 미국 경기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미국 주택시장 체감지수의 급락도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따라서 12월에는 적어도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스텝 정도로는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일부 전문가들은 연말 미 기준금리를 4.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이상의 금리 인상에 대해선 연준 또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까, 4.5%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정말 월가나 우리나라나 전문가들은 참 어떻게든 희망을 찾아보려는 이 네. 의지가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제 연내 3.5를 지금 금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4.5까지 갈 수 있다. 여전히 뭐 연내 1%포인트까지 금리 네, 갭이 불가피한 벌어질 상황입니다. 가능성 네. 예상이 됩니다. 올 연말 우리도 이제 미국도 앞다퉈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한다면 이 은행주들 역시 또 뭐 수혜를 볼 거다. 이자 수익이 어쨌거나 늘어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은행주 중에서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서 보는 네, 게 좋을까요? 사실 이 최근에 은행주를 향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네. 네, 신한투자증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KB금융과 하나금융주주를 은행주 중 가장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높은 자본 비율과 차별화된 주주 환원 정책이 기대된다는 이유인데요. 특히 3분기 실적 발표 과정에서 KB와 하나가 보유 자사주 소각에 나설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양사의 자사주 비율은 현재 4.7%, 1.4%입니다. 또 금리 인상이 보험주도 유망 업종으로 꼽힙니다. 안전자산에 투자된 자산이 많아서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기에 수익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배당 매력도 돋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화재 현재 기준 배당 수익률 6% 웃돌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성화재가 유독 배당 수익률이 높군요. 은행주 같은 경우 사실 얘기한 것처럼 대출 부실 우려가 사실 어느 때보다 대출 부실 우려는 더 높아진 상황이기 네. 때문에 또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증권 유관 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라고 하는데 네,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네, 기대할 만한 그런 소식 같은 게 있었을까요? 네, 오늘 증안펀드 가동의 시동을 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자리에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증시 안정펀드 투입과 관련한 필요한 준비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매도 추세 완화를 위한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 역할을 협회에 요청하고 정부의 자사주 취득 한도 확대 연장 조치를 상장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협회장은 장기 투자 시 세액공제 등 이 장기 투자 활성화 방안과 중장기 수급 안정 과제들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어제 박 기자가 말한 대로 조만간 이 증안펀드로 뭐 매수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조심스럽게 네. 해봅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기준금리를 연 3%로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달러 유출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 연 3.5%까지 인상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하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5% 이상의 높은 수준을 이어갈 거라고 봤습니다. 먼저 전민정 기자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5에서 6%대의 높은 수준을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상반 리스크가 추가 증가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정책 대응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이 대출이자 부담 급증과 체감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에도 빅스텝에 나선 건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2달째 둔화됐지만 여전히 5%대 중반의 고물가 기조는 꺾이지 않았고 앞으로 1년간의 물가 상승률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역시 지난 7월 역대 최고인 4.7%를 기록한 이후 석 달 연속 4%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미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이어가면서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커져 환율 방어에 비상이 걸렸다는 점도 한은에겐 부담이었습니다. 다음 달 초에도 미국이 한 번 더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 것이라는 건 이미 기정사실화된 분위기.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이번에 한은이 0.25%포인트만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다면 한미 간 금리 격차는 1.25%포인트까지 커지게 되는데 한미 금리 역전폭이 1%포인트 이상 벌어질 경우 가뜩이나 불안한 환율이 더 올라 정점을 통과 중인 물가를 자극하고 외국인 자금 유출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시장과 다수의 금통위원들이 예상하고 있는 최종 기준금리는 지금보다 0.5%포인트 더 오른 3.5% 수준. 다만 한은은 추가금리 인상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도 경기 위축과 가계부채 우려를 염두한 듯 10월과 11월 더블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11월 인상폭에 대해서는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워낙 크고 금통위원들 간에도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의 11월 FOMC 회의, 국제 에너지 가격 움직임 등 대외 여건 변화와 그 변화가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 금융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10년 만에 열린 기준금리 3% 시대. 이제 기준금리가 경기를 과열 또는 위축시키지 않는 중립금리 수준을 넘어서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우리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과격한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 김보미 기자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이번 빅스텝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의 행보일 텐데 한국은행에서는 내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분명하게 시사를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 물가가 5%대에서 눈에 띄게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금리 인상으로 계속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했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보면 이 8월에 이어서 2달 연속 낮아졌지만 아직까지 5%대 중반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내년 1분기 말 기준금리가 최고 3.5에서 3.75%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창용 총재 역시 오늘 간담회에서 이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해서 현재 다수의 금통위원들도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시장 예상치보다 최종 금리 수준을 더 낮게 보는 금통위원들도 일부 있다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금통위에서도 위원 7명 가운데 2명은 25bp 인상이 또 적절하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비둘기파 위원들이 2명 정도 있었다는 얘기인데 아마 좀 정부 측 추천위원들이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요. 기재부나 금융위 쪽 추천위원들 아니었을까요? 확인을 해봤더니 한 명은 이제 정부에서 추천한 위원이었고요. 그리고 네. 또 나머지 한 명은 은행연합회에서 추천한 위원이었습니다. 아, 그렇게 2명이었군요. 네. 오늘 이제 증시 상황만 놓고 보면은 사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시장에 충격을 줬다기보다는 안도감을 줬다는 표현이 좀 더 맞는 그런 하루였던 걸로 보이는데, 일단 한미 금리 차가 25bp로 줄긴 했지만 앞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금리를 2번이나 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지금 한 차례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다음 달에도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또 단행할 가능성 높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 총재는 일단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1월 인상폭에 대해서는 사실 금통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많고 또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당장 결정하기는 또 어렵다는 것인데요. 예. 다만 이 과거에 이 총재가 한미 금리차 용인폭을 100bp 내외로 제시했던 거를 좀 떠올려 본다면 다음 달에도 이 50bp를 올리는 이 더블 빅스텝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현재 미국이 11월, 12월 FOMC에서 각각 75bp 그리고 50bp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데 이렇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한미 금리 역전폭이 지금은 25bp지만 이제 나중에 100bp 그리고 150bp로 다시 확대가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다음 달에 50bp로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금리 차가 겨우 100bp로 맞춰지는 겁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한미 금리 역전폭이 1%포인트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면 이 환율이 8.4%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물가 못지않게 환율도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미국의 11월 FOMC 이후에 또 한국은행의 고민이 한층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실제 통방문에서도 강달러 우려가 좀 고스란히 드러난 걸 좀 확인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50bp 인상 배경에 대해서 환율이 중요한 문제였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25bp씩만 올리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가계부채 문제 때문이었는데 환율 부담에 어쩔 수 없이 50bp를 올렸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좀 걱정이 되는
된다는 부분은 차주들의 부담일 것 같습니다. 좀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4에서 7%대인데 연말까지 한 8%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가계대출 차주의 약 80%가 변동금리를 택하고 있어서 이 금리 인상 리스크에 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빅스텝으로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이 연간 이자가 6조 5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난해 8월부터 따져본다면 총 34조 원 가량의 이자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차주 한 명당으로 보면 또 어떨까 이렇게 또 계산을 해봤는데 지난 14개월 동안 무려 160만 원이나 연간 이자 부담이 확대됐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취약차주인데요. 현재 38만여 가구가 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모두 내다 팔아도 대출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부채 규모로 보면 전체의 6.2%, 약 69조 원 수준인데요. 그만큼 원리금 부담 확대에 취약한 차주들이 많고 또 이에 따른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소득이 부족해서 취약차주일 수도 있겠지만 뭐 영끌한 취약차주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은 지금 상당히 이자 부담이 심각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어제 보니까 이제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또 변동금리 비중이 94%가 변동금리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렇게 이자 부담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가뜩이나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부담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상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전체 가계 대출의 절반 이상이 전세 대출을 포함한 주택 관련 대출입니다. 여기에 또 주택 관련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가 신용 대출을 받았던 것까지 또 고려를 한다면 그 비중은 67%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자 부담이 늘면서 주택 구입 수요가 줄자 이 집값도 올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중위 가격은 지난달 기준 4억 한 8,800만 원대로 올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5년으로 좀 기간을 좀 이렇게 늘려서 본다면 이 5년 내에 고점 대비로는 현재 8.4%가량 집값이 빠진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여기에서 이제 집값이 20% 정도 더 떨어지게 되면 이 대출자가 부동산 등과 같은 보유 자산을 모두 내다 팔아도 빚을 갚기가 힘들어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해 영끌이나 갭 투자로 뛰어들었던 투자자들이 많았고 네. 또 이들 중에 일부는 현재 주담대 원리금 확대에 따른 부담감도 크고 또 집값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서 급금매로 또 물건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집값 하락을 가속화시키고 또 부실 차주를 더 양산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정부는 이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또 한 번 또 연장을 했죠. 그리고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 대출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 그 적용 대상을 집값 6억 원대 차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상황입니다. 이 정부 안심전환 대출이 주택 대출자 대상인데 전세 대출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결국은 이제 세입자들이 부담을 갖는 부분들이 어떻게든 집주인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왜냐하면 집주인의 어떤 매수 자금이 전세 대출로 받아진 부분도 충분히 있기 네. 때문에 네. 집값에는 상당히 어떻게든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상황이 걱정이 되는 건 가게뿐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서는 대출로 좀 자금을 조달하려는 움직임이 좀 많아졌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은행권의 기업 대출 규모를 살펴봤는데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1,146조 원으로 특히 7, 8월 이 두 달 상간에 크게 늘어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서 또 대출을 받아 쓰는 기업들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빅스텝에 이어서 만약에 다음 달에 25bp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경우에는 국내 기업의 연간 이자 부담액이 9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좀 추산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다음 달에도 빅스텝을 단행한다라고 한다면 이자 부담 증가액은 12조 원대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 문제는 이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기업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인데요. 이 정경련에서는 금통위에서 이번에 25bp만 인상을 해도 국내 대기업 중에 절반이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조차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이보다 더 높은 50bp 금리 예. 인상이 이루어졌잖아요. 예. 때문에 자금에 자금난에 처하는 기업들이 예상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또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전체로 좀 확대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난해 말 이 한계 기업 비중이 14.9%였는데 올해 말에는 최대 18% 그 이상
이상으로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 개 기업의 경우에는 비은행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비은행권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또 자본이 취약한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업들의 부실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금융 시스템으로까지 또 파급이 미칠 것이라는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김보미 기자가 금융 출입 기자로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걱정을 누구보다 더 많이 하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사실 기업들 이제 줄도 싸늘한다 그러면은 뭐 고용도 문제고요. 우리 증시에도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고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한 개 기업이 가장 많은 업종이 제조업이었고요. 또 제조업 내에서도 자동차 제조업입니다. 이 국내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어떤 제조업 생산과 또 총 수출액의 약 12%대를 차지하는 그야말로 핵심 기간 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죠. 전 후반 관련 종사자만 한 190만 명에 달해서 총 고용의 7.1%를 차지할 정도로 중추적인 역할을 또 맡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지금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들을 보면 이미 코로나19와 그리고 또 원자재 가격 상승, 또 여기에다가 또 미래차 시대로의 사업 전환 미흡 등으로 인해서 수익성 악화를 또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또 여기에다가 자금 조달 비용 확대 이런 부담으로까지 더해진다면 중소부품 제조 업체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경우에 자동차 산업 전체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고 또 고용과 또 수출 경쟁력까지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 우리 경제 부담을 무릅쓰고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이유 사실 물가 때문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앞서서 추경호 부총리가 예상했던 물가 정점은 이번 달이었는데 한국은행에서는 한동안 뭐 5% 이상 간다 이렇게 좀 해석을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추경호 부총리는 또 오늘 또 입장을 내놨었는데요. 이 물가 상승률이 10월 정도부터는 또 고점을 형성하겠지만 이 상당 기간이 높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라고 또 내다봤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1분기까지는 한 5에서 6%대 이상의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변수는 국제 유가와 환율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지금 현재 연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까지 나오고 있는 또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좀 경제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 김보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LG이노텍이 가상현실 기기에 쓰는 3D 센싱 모듈 생산을 늘리기 위해 파주 공장 증설에 나선 것으로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4년은 애플이 2세대 XR 기기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양현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LG이노텍은 3D 센싱 모듈 생산 확대를 위해 파주 카메라 모듈 공장 증설에 나섭니다. VR, AR 기기에 필수적인 3D 센싱 모듈을 주로 생산할 새 공장은 2024년 3월에서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D 센싱 모듈은 피사체를 향해 발사한 빛이 튕겨져 돌아오는 시간을 거리로 측정해 사물의 입체감과 공간 정보, 움직임 등을 인식하는 카메라입니다. 가상 스크린에서 사람의 시선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게 하고 사물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어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기기에도 필수적인 부품입니다. 아직까지는 시장 규모가 크지 않지만 애플,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VR, AR 기기들을 출시할 예정이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핵심 부품인 3D 센싱 모듈 시장 규모도 2020년 29억 달러에서 2025년 100억 달러로 해마다 3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LG 이노텍과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는 애플이 내년 1분기 확장 현실 XR 기기 출시를 앞두고 있어 3D 센싱 모듈 공급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은 내년 첫 확장 현실 기기 출시 이후 2024년에 보다 대중화된 2세대 XR 기기를 선보일 예정인데 LG 이노텍의 증설 일정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2세대 기기를 내놓는 2024년에는 시장 규모가 10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LG 이노텍이 아이폰에 이어 애플 메타버스 기기의 핵심 부품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차종을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원하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어디서든 무선으로 내려받는 구독경제 사업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내년부터 출시하는 모든 차량에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 기능을 탑재합니다. 이제는 고객이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상태의 차를 탈 수 있게 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2025년까지 모든 차량을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SDV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무선 업데이트 기술이 적용되면 차량을 구입한 이후에도 기능과 성능의 업데이트가 가능해 차량의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발전하고 똑똑해질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2025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2천만 대에 달하는 차량들이 통신망과 연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를 대비해 차량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전자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차량 개발 역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바꿉니다. 차급과 관계없이 부품을 공유할 수 있어 제조 원가를 약 2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현대차는 기대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과 투자도 단행합니다. 현대차는 자율주행 등 신사업 개발과 빅데이터 센터 구축에 2030년까지 18조 원을 쏟아붓고 글로벌 소프트웨어 센터를 설립합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올 들어 증시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ELS 상품들이 대거 원금 손실 위기에 놓였습니다. 심한 경우 원금을 모두 날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확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이란 착각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박찬유 기자입니다. 올해 ELS 발행액은 24조 2,660억 원. 기초자산 가격이 녹인 구간까지 하락하지 않으면 약속된 수익을 받는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올 초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증시 하락으로 원금 손실 우려가 커지면서 고위험 상품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주요 증권사에서 공지한 ELS 원금 손실 위험 발생 건수는 153건. 특히 홍콩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 연계형 ELS 상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난해 2월 12,000선을 돌파하며 최고점을 찍은 홍콩 H지수가 5,600선까지 떨어지며 녹인 구간에 들어선 겁니다. 삼성증권이 원금 손실 위험을 공지한 ELS 4개 모두 홍콩 H지수 상품이며 KB증권의 경우 23개 중 15개, NH투자증권은 27개 중 13개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의 미상환 잔액은 지난달 기준 21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늘었습니다. 국내외 종목 연계형 ELS 중에는 삼성전자를 추종하는 ELS의 녹인 규모가 1,254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 네이버에서도 1,200억 원 규모의 녹인이 발생했고 AMD와 테슬라, 엔비디아 상품에서도 녹인이 대거 발생했습니다.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기술주의 낙폭이 과도했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산의 하락이 계속되면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LS도 손실이 나면 굉장히 크게 날 수 있는 상품인데요. ELS는 기초자산이 있어요. 이게 당연히 제로가 되면 원금을 전액 손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정금리형이나 절대수익이라는 생각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은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 거죠. 당분간 증시가 급 반등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전문가들은 ELS 투자 시 발행일 당시 기초자산 가격과 현재가 그리고 원금 손실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경쟁사보다 10원이라도 가격이 비싸면 보상하겠다.
홈플러스가 꺼내든 이른바 최저가 보상제가 논란입니다. 이 너무 싸서 논란이 아니라 생색내기 아니냐는 논란입니다. 김혜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이 홈플러스가 최저가 보상제를 내놓은 게 언제부터입니까? 홈플러스는 지난달부터 최저가 보상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고객 선호도가 높은 대표 상품 1,000개를 이제 이마트, 롯데마트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면 그 차액만큼을 보상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또 이와 함께 AI를 활용한 가격 관리 시스템으로 이제 50대 핵심 상품을 업계 최저가로 판매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AI 최저 가격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제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들이 늘면서 이제 매출과 고객 수 모두 증가했는데요. 예. 최저가 보상제 시행 이후에도 이제 매출과 방문객 수가 매주 2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물가 시대의 지갑을 열기 힘든 소비자들의 호응을 좀 얻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매출이 20% 넘게 이런 불경기에 개선이 됐다.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대표 서민 음식이죠. 라면도 이제 다양한 제품들이 1,000대 품목 최저가 보상제를 시행하는 1,000대 품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상품들을 좀 확인해 보니 인기가 많은 대표 상품은 최저가 보상제를 좀 시행하지 않고 이제 인기가 없는 비인기 제품은 좀 비인기 제품만 보상제 품목에 포함된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지금 나와 있는 신라면입니다. 묶음 기준으로 이제 신라면은 최저가 보상 품목에서 빠진 반면 이제 겉면, 블랙, 그 볶음면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예. 실제 홈플러스 온라인몰을 보면 신라면 5개입은 월 42,000개가량 팔렸는데 이에 비해 신라면 블랙은 월 720개 팔렸습니다. 오리지널 제품이 58배 더 많이 팔린 거죠. 이 다음으로 이제 팔도 비빔면과 삼양라면의 경우에도 매운맛이 가미된 제품은 좀 최저가 보상 품목에서 들어간 반면 기본 제품은 좀 제외가 됐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제품들은 제외가 된 거죠. 예. 그다음에 삼양식품의 인기 라면이죠. 이제 불닭볶음면, 컵라면도 비인기 제품만 좀 최저가 보상제 품목에 올랐습니다. 판매량이 10배 이상 많은 불닭볶음면과 까르보 불닭볶음면은 보상 품목에서 빠진 겁니다. 그리고 이 밖에 이제 국물라면 판매량 중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진라면도 빠져 있었습니다. 인기 라면들만 제외가 됐다. 인기 라면들은 비싸게 팔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다른 상품군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요즘 한창 가격 인상 이슈가 있는 우유에서도 이런 사례를 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네. 서울우유 매일유업에서 나온 우유 대표 제품은 최저가 보상 품목에 들어있지 않은 반면 이제 후속 제품으로 출시된 것들만 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월등히 높은 제품,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제품은 최저가 보상 품목에서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인기 제품들은 이제 최저가 보상제 대상이 아니니까 언제든지 가격을 더 올려서 팔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실제 좀 가격이 어땠습니까? 비싸던가요? 네, 실제 홈플러스에서 5개입 기준 신라면, 진라면, 삼양라면 모두 이제 타사보다 비싸게 팔고 있었습니다. 현재 팔도 비빔면 5개입은 이제 3사가 모두 동일한 가격이지만 말씀해 주셨다시피 언제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구조인 거고요. 예. 이게 최저가 보상제 의미가 퇴색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좀 유사했는데요.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솔직히 최저가 보상제라고 한다고 저거를 정말 싸겠구나 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솔직히? 그냥 생색내기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냥 포장단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제품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최저가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애초에 별로 그렇게 믿지 않는 분위기 같아 보이는데 이런 소비자들 반응에 대해서 홈플러스 측은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제 업계의 대표적인 1위 상품들은 제조사 입김이 워낙 세기 때문에 최저가를 좀 맞추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다른 품목들도 이제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싶지만 이제 제조사들과 가격 협의가 쉽지 않아서 이제 일부 제품이 좀 제외된 것 같다 이런 설명인데요. 실제 다른 마트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마트도 지난 7월 계란, 우유, 휴지 등 40대 필수 상품 품목 가격을 쿠팡, 홈플러스, 롯데마트보다 싸게 팔겠다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었는데요. 이를 2개월 만에 중단했습니다. 이 역시도 원재료값 인상 등으로 제조사들이 잇따라 가격을 올리는 상황에서 최저가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무늬만 최저가 아니냐 하는 논란에 대해 홈플러스는 일부 제품만 제외됐을 뿐 대부분의 상품군에서 대표 제품도 최저가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통산업부 김혜원 기자였습니다.
all the companies you mentioned are, long-time partners of Renault. I will also have the opportunity to meet some of the top leaders in my staying in Korea. We are looking for, let's say, reinforcing long-time relationship we have with some of the players here. 최근 카카오 그룹주 4곳이 줄줄이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카카오 게임즈가 자회사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를 상장시키려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소액 주주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관련 내용 IT바이오부 고영욱 기자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기자, 먼저 카카오 그룹주 주가 상황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그 카카오 그룹주 시가총액이 1년 새 반토막 이하로 폭락을 했습니다. 개별 기업별로는 이제 카카오뱅크의 경우가 마이너스 80%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네. 위드 코로나와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등에 따른 주가 조정이 이어졌고요. 결정적으로 최근 증권가에서 나온 그 카카오 그룹에 대한 비관적인 리포트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핵심은 성장성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예. 구체적으로 카카오페이는 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 전망이, 그리고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부진한 대출 실적이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또 카카오게임즈의 경우는 기업 가치가 과도하게 잡혔다는 이유가 제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회사인 카카오 주가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런 상황에 카카오게임즈가 자회사 상장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논란이 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보도를 했었죠. 예, 그렇죠. 그 우마무스메 운영 미숙 사태로 그 카카오게임즈 주가가 곤두박질을 쳤는데 이제 자회사까지 상장을 한다니까 주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오죽하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라이온하트 분할 상장 금지 청원이 올라와 10,000명이 넘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장 형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데 이게 그러니까 쪼개기 상장, 분할 상장이냐, 중복 상장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정확히는 어떻게 상장을 하는 겁니까? 네, 이렇게 그게 조금 섞여서 쓰이고는 있는데 예. 중복 상장이 좀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이온하트가 처음부터 별도로 존재를 해왔고 예. 나중에 이제 카카오가 인수를 한 거거든요. 한국거래소에서도 이 상장 예비 심사 결론을 내리면서 물적 분할이 아닌 계열사를 상장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소액 주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라이온하트의 코스닥 시작 상장은 다음 달로 윤곽이 잡혔습니다. 이 라이온하트는 카카오게임즈의 핵심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모회사의 기업 가치가 추락을 하자 카카오게임즈 투자자들의 불만도 극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홍원표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12일 카카오게임즈의 종가는 37,100원, 고점 대비 4분의 1 토막이 났고 상장 당일 시초가 48,000원보다도 낮습니다. 최근 카카오게임즈의 주가가 급락한 것은 증시 부진과 신작 우마무스메 논란, 그리고 알짜 자회사인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의 상장 소식 때문입니다. 라이온하트는 모바일 게임 오딘의 제작사로 카카오게임즈가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해 기관 수요 예측을 거쳐 다음 달 상장을 준비 중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카카오가 또 쪼개기 상장을 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그동안 카카오뱅크와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 등 알짜 자회사를 잇따라 상장시키면서 모회사의 가치가 급격하게 낮아졌습니다. 이번 라이온하트의 상장도 모회사인 카카오게임즈의 기업 가치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카카오게임즈의 매출은 약 1조 원인데 자회사인 라이온하트의 매출이 2,400억 원입니다. 특히 라이온하트의 희망 공모가를 계산하면 시가총액이 3조에서 4조 5천억 원으로 현재 카카오게임즈의 시총이 3조 원에 불과해 지나친 고평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카카오의 쪼개기 상장은 개인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구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포함해서 수십 개의 계열사가 있는데 하나도 쪼개서 상장을 하지 아니하고 구글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계열사를 계속 분리해서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그룹사의 자금을 모으는 게 더 중요하지.
이번 상장은 카카오 게임즈가 주식 인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재영 라이온하트 창업자 등 주요 경영진은 라이온하트 지분을 카카오 게임즈에 매수해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쪼개기 상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열사 상장 시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방식의 당근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네, 고 기자, 일단 이번 보도에서 봤듯이 이런 유형의 상장이 기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고 지금 한 가지 카카오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 게 이런 사실 논란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렇게 뭐 자회사를 차례로 상장을 하면서 중복 상장 논란이 있었죠. 네. 특히 이제 지난해 말 카카오페이를 이제 상장하고 그 경영진 8명이 상장 후 한 달 만에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 900억 원어치를 팔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회에서는 상장사 경영진의 대량 매도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이른바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이 추진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현재 카카오의 다른 계열사들은 상장을 대부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바로 또 떠오를 만큼 민감한 사안이어서 뭐 이번 이렇게 상장 결정을 굳이 이렇게 강행한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배경이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는 한데요. 뭐 일단 직접 그 라이온하트 측에 확인을 해보니 일단 그 글로벌 게임 회사로 성장하기 위한 그런 결정이라는 게 라이온하트 측의 설명이고요. 오딘에 이은 3가지 그 후속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 아까 홍원표 기자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그 카카오 게임즈와 라이온하트 사이에 맺은 풋옵션 계약이 있습니다. 그 카카오 게임즈는 라이온하트 인수에 이미 1조 2천억 원을 썼는데 이때 그 라이온하트 상장을 안 하면 김재영 라이온하트 대표 등이 갖고 있는 주식 일부나 전부를 카카오 게임즈가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그 주당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에 그 동일 업종 평균의 PER을 고려한 배수나 아니면 14배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이제 합의에 따라 다른 건데요.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이 그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1,300억 원 수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제 좀 상장을 강행하는 이유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현실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중복 상장을 하게 되면 카카오 게임즈 주가가 여기서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뭐 국내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렇게 경제적 실질이 비슷한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을 하면 그 모회사 가치는 70% 정도밖에 인정받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은 모회사의 주주 가치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구체적으로는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자사주를 매입한 뒤에 소각해서 주당 그 순이익을 높이고 또 자회사 상장 후에는 자회사의 그 배당 성향을 대폭 올려서 모회사의 현금 흐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신저가를 쓰고 있는 카카오 그룹주인데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IT바이오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That's amazing. I mean, when I see it, I want kimchi. Kimchi's the hype right now. Food groups, everyone loves it. And seeing that makes me want to get it right now. So I got to go get Korean food this week. 네,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십니까? 네, 다음 달이면 미국에서 중대한 일정이 있죠. 바로 중간 선거입니다. 다음 달 8일에 진행되는데요. 이제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줄줄이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이 미국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오늘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떤 정책들이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크게 분류를 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정책은 산업 관련 정책입니다. 앵커는 이 바이든의 산업 정책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이든 대통령의 그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있던 모습, 반도체 아닐까 싶은데. 역시 반도체가 가장 많이 좀 회자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에 본격 돌입하면서 관련주들의 희비도 엇갈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론은 D램 점유율 3위 제조사인 만큼 중국 경쟁사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또 뉴욕주에 신규 컴퓨터 칩 공장 건설을 위해서 20년 동안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정부에서 나오는 인센티브 패키지 규모만 55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이 마이크론의 주가 지난밤 4.53%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면 다른 반도체주들은 미국 정부의 규제 조치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0% 하락했고요. TSMC도 5.92%, 퀄컴이 3.99%, 브로드컴이 1.59%, 인텔이 0.63% 하락했습니다. 네, 뭐 삼성과 SK 같은 경우는 좀 유예 조치가 나와서 한시름을 놨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언급이 나왔던 부분이 LG였습니다. 네. 배터리 관련 얘기가 나왔죠? 네, 바이든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혼다가 미국 오하이오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것이 미국의 또 다른 승리라고 성명을 내놨습니다. LG 엔솔과 혼다는 오하이오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을 약속하고요. 2023년 초에 착공을 해서 2025년 말부터 양산을 시작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약 2,2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이번 공장 설립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승리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IRA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좀 환영할 소식이었던 겁니다. LG 엔솔은 이번 IRA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북미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뭐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 아시다시피 최대 주요 정책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다음은 어떤 정책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다음으로는 외교 정책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성과가 결과적으로 국제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지난 5일 오펙과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요, 감산 조치를 결정했죠. 그러면서 어제 백악관은 대통령이 사우디와의 관계를 재평가할 필요성이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오펙의 이번 결정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낸 겁니다. 지난 7월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다 빈손으로 돌아온 데 이어서 이번 감산으로 원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외교 실패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원유 공급이 타이트해지면 미국 석유 업체는 정부의 규제 완화를 좀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특히 사우디는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이거든요. 이 미국산 무기의 주요 고객인데요. 민주당이 이 사우디와의 무기 판매 협력 관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방산 기업의 매출은 줄어들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성이 미국 석유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겠고, 방산 기업들에게는 위기가 될 수도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선거가 11월 바로 다음 달로 앞당겨지고 있다 보니까 일단 표심을 자극한 서민 정책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먼저는 노동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차량 공유나 음식 배달 업체 전문 운전자들을 계약 사업자가 아니라 직원으로 분류하는 개정안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단발성 고용을 의미하는 이 긱 노동자를 독립계약자로 분류했는데요. 그래서 일반 직원들이 받는 이 의료보험이나 연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분류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 당시 승인된 법안인데요. 이번 개정안이 트럼프 정부의 법
법안을 뒤집으면서 공유 산업의 운전자들도 법의 보호 아래 들어오게 됐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용 유연성을 해칠 수 있고 또 비용 구조가 더 늘어날 수 있어서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차량 공유 업체인 우버는 10.43% 하락을 했습니다. 또 미국판 배달의 민족이라고 불리는 리프트도 12.02% 하락했고요. 또 음식 배달 업체인 도어대시 역시도 5.99%로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한 가지 좀 연계해서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바이든 정부가 사실 출범 전부터 마리아나 화법화를 좀 언급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뭐 관련해서는 아예 사면 조치를 했더라고요. 네, 마리화나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만 기소된 수천 명에 대해서 사면 조치를 했습니다. 지난 6일에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고 마리화나 합법화 움직임이 힘을 받으면서 대마초 제약업체인 틸레이 브랜즈가 30%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사흘째 하락세입니다. 이 모든 정책 관련주들이 그렇듯이 이렇게 명확하게 추진되지 않으면 주가가 다시 힘을 잃기 쉽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들도 11월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패배하게 된다면 이 지속성을 장담하기 힘들죠.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미국 IRA법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SK온은 호주 레이크 리소스에 지분 10%를 투자하고 고순도 리튬 23만 톤을 장기 공급받는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2024년 4분기부터 최대 10년간 리튬을 공급받게 된다고 하는데 호주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이면서 광물도 풍부한데 리튬 원광 공급에서 호주는 45%, 칠레 32%, 중국 13%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혼다와의 배터리 공장 부지를 미국 오하이오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혼다 핵심 공장이 있는 지역으로 두 회사는 총 5조 1천억 원을 투자해 연 40기가와트시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25년 말부터 파우치형 배터리를 생산해서 2026년부터 북미에서 전기차 생산에 들어간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이 상장 유지가 결정돼 내일부터 2년 5개월 만에 거래 재개가 된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6만 5천 소액주주들 오랜 기다림이 긍정적인 결실을 맺게 됐다니 다행입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